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계속해서 건축 면적, 면적 시리즈 관련한 용어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전통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영역이고 29회 때 바닥 면적이라는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하려면 기본 논의의 전제부터 삼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갑시다. 자, 지금 이제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건폐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듣고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땅의 면적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가리켜서 건축 면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100평짜리가 있는데 건폐율이 50%다라고 만약에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 100평 대지 가운데서 50평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건폐율의 의미예요. 한편 용적률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뒤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건폐율하고 용적률 두 개가 세트로 나오는데 대지가 100평일 때 용적률이 200%다라고 만약에 전제가 되면 전체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이걸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연면적 200평까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00%가 되게 되면 한 층당 이론상 최대 50평, 그럼 총 4개층을 뽑을 수 있다. 물론 꼭 4개층만 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한 층당 40평을 뽑게 되면은 그때는 5개 층까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론상 최대치가 50평이라는 얘기지 반드시 50평을 지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기본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그리고 연면적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을 바닥 면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 면적은 지금 16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될 개연성은 작은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쭉 종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단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옷 같은 거, 낡은 옷 같은 걸 집어넣는 공간, 이런 것은 건물에 달라붙어 있어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또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주차장,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 앞쪽에 차양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항목이 남아있는데 그걸 외울 거 아니라 모든 항목은 어떻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출제 이슈. 그래서 다음 중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전부 되겠습니다. 왜? 법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법의 구조상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만 쭉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나온다라고 수험생들이 거의 멘붕에 빠질 텐데 무조건 어떻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자, 바닥 면적이 언제 나왔었냐면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바닥 면적 얘기는 그 전부터 쭉쭉 나오는데 일단은 똑같은 구조야. 어떤 공간이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게 되면 이건 연면적에 산입이 되고 연면적에 산입이 되면 용적률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A4 용지 2페이지가 쫙하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서 외우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외우셔야 돼.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험 지문에 산입이라는 말이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 포함시키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안방은 바닥 면적에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산입하겠죠. 화장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두 번째 큰 방은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거실 산입하겠죠. 세 번째 방은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방은, 다섯 번째 방은, 98번째 방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산입하는 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법에서는 무조건 다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전제하에서 다만 다음의 것들은 모두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98번째 방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법에 나와 있는 표현만 가지고 시험에 내니까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보너스 공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시험 지문을 쭉 볼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거 옳은 표현입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가끔 지문에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어요.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기계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나와요. 뭔 소리인가니 아파트 짓게 되면은 밑에 보일러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일러실. 그럼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위로 쌓아 올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기계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보너스 공간이다. 이거는 용적률 규제랑 관련이 없다. 이런 게 A4용지 2페이지라고요. 외울 수가 없어요. 더스트 닥트. 더스트 닥트가 뭔지 아세요? 산입하지 않는 거라니까. 더스트 닥트가 뭔지 생각을 하면 안 돼. 뭔지 뭐 이거 안 보지. 덕트라고 있죠. 덕트. 덕트라고.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위에 배관, 연기 빼려고 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게 양철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아파트 건물 안에 더스트 닥트라고 해서 이 환기를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놨다고. 그것도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뭐라고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앞에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럼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봅시다. 발코니 또는 노대 다 같은 말입니다. 발코니 노대. 그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로미오 줄리엣 보면 그 기집애가 그냥 아빠 속색이고 매달려가지고 생쇼를 하는데 이게 발코니 또는 우리 법에서는 노대라는 표현.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뭐든 다 안 한다고. 뭐든 다 안 한다고. 그리고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뭐가 됐든 간에 안 한다고. 우리는 다 안 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 수많은 뭐 18개인가 하는 걸 막 나누면 수천 개가 나옵니다. 그걸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노대,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법이 일단 돼 있어.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노대,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 보너스 공간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써야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말이에요. 제가 아파트 건설업자면 노대 3m 뽑아주는 거야. 3m. 확장해서 쓰라고. 그러면 25평짜리 아파트가 거의 40평 같은 아파트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면 3m까지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은 5m를 제한을 합니다. 5m. 노대를 5m를 뽑아주는 거야. 그럼 거기를 쳐보면 어떻게 돼? 볼링 레인도 설치할 수 있고, 방을 만들어서 아주 넓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건축 규제가 다 형해가 돼버리는 거야. 건폐율이고 용적률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 편법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노대라고 하는 발코니는 1.5m까지만 인정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까지만 뭐라 부른다고요? 노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대는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아무 규제 없이 노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4m, 5m, 6m를 계속 뽑는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파트가 서로 마주해. 옆동하고 같이 뭐죠? 노대에서 서로 음식 나눠 먹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폐율 규제니 용적률 규제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노대의 정의는 얼마? 1.5m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노대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런 명제가 있어요.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전체 면적을 얘기합니다. 3m를 뽑았던 4m를 뽑았던 전체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은 못 외우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3m 뽑게 되면은 1.5m까지는 노대로 쳐주고 추가로 나온 1.5m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왜요? 그건 노대가 아니니까. 노대는 얼마까지? 1.5m까지만 진짜 노대이고 뒤에 1.5m든 2m든 더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다? 노대가 아니다. 그럼 정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단 전제 가셔야 돼. 그런데 가짜 노대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가짜 노대가 뭐라고요? 1.5m를 벗어나서 더 튀어나온 부분을 어떻다? 그걸 가짜 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너스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2층 허가 받아, 2층 허가 받아. 2층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16층짜리 건물을 지어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창문에 써놔. 다락 1, 다락 2, 다락 3, 다락 4, 다락 5, 다락 6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역시 건축법은 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기본적으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짜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가짜 다락이 뭐냐면 이거야. 경사진 형태의 지붕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층고 1.5m, 1.8m까지를 뭐라고 한다? 다락으로 보게 됩니다. 층고 1.8m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다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1.9m다라고 하면 이건 다락이 아니다. 가짜 다락, 다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모두 다 점점점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다 오름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응용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그건 노대도 다락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시험 지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옳은 표현입니다. 노대도 다락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노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가짜 노대의 의미가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더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리고 다락의 정의, 원래 다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층고 1.5m까지를 다락으로 봅니다. 근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 이게 뭐죠? 아파트 최상층에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나요? 다락 설치한 경우 있죠. 그게 이론상 약간 경사를 지게 만들어요. 그냥 수평으로 만들면 1.5m니까 1.5m는 거의 쓸 수가 없잖아요. 1.5m는 이게 머리가 시멘트에 쳐 박힌다고. 그럼 위에 조금 반자라고 해서 천장을 설치해버리면 벌써 최소 5cm, 10cm가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시멘트 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모노리미를 깔아야지. 또는 이제 나무 같은 걸 좀 붙여놓게 되면 또 5cm, 10cm. 그럼 이제 실제 다락의 공간은 얼마? 1.3m 이내밖에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되게 불가능하지. 아주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게 되면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만들어. 그러면 층고가 1.8m, 1.8m가 되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자, 위에 뭐 5cm, 5cm 또는 10cm, 5cm 이렇게 하면 한 1.6m니까 뭐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약간 허리 숙이고 나다닐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 다락 같은 데는 관련 법령상 온열기 같은 거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온열기 같은 거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꿈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나는 나중에 형편이 좀 피게 되면은 이 펜트하우스 거기다가 거기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제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꿈. 근데 이제 먼저 사내가 연락을 해왔어. 뒤진다고요. 펜트하우스를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담배 피러 갈 때 맨날 1층까지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펜트하우스는 제일 꼭대기층이잖아요. 그럼 밑으로 뭐 담배 연기 갈 필요도 없고, 그럼 그 다락에 올라가서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낭만적이야. 이게 꿈이었어. 근데, 저 아는 친구가 아파트는 아니라 하여튼 간에 그렇게 다락에 있는 집을 들어갔는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 냉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 공간이 넓어지니까 냉난방비가 특히 이제 다락이 약간의 온기라도 유지를 하려면은 온 집안이 펄펄 끓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몇십만 원씩 나온다고. 그 난방비만 장난 아니라고 해서 꿈을 접었어요. 그냥 1층으로 계속 내려가서 담배 피우러 내려가는 게 여러 가지가 낫겠다 해서 다시 가짜 노대, 가짜 타락은 노대나 타락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항목은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9회 때 문제 3번 지문에 점점점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요걸 답을 뽑았어요. 뭔지 몰라.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번 지문에서 자 1.5m를 곱하는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건 가짜 노대이기 때문에 산입한다. 임에도 불구하고 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수 보시게 되면 뭐 별의별 소리가 쭉 나와. 뭐 신경 쓸 거 없어.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짜 노대, 가짜 타락은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바닥 면적 얘기는 개수가 많아서 내기가 편해서 출제하는 그런 기술로 29회 때 전면적으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가 나왔으니까 건축 면적 얘기를 살을 붙인 거예요. 건축 면적도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별 주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조를 외우시게 되면은 외울 양을 현저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대지 면적 21회 때인가 20회 때 나왔었고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자, 이 뒤에 건축선이라는 개념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도로이고, 도로는 최소 교차할 수 있는 폭이 2m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인데, 사실은 우리 건축법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 자동차 통행, 그리고 너비 4m 이상, 이게 도로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로라고 하는 거, 건축법에서 도로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하고 또 고속도로 이런 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야. 건축법에서의 도로는 세 가지 요건: 보행 가능할 것, 절대 사람이 나다닐 수 없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자동차만 나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서 제풀시설실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 자동차 통행 가능한 게 원칙이다. 그리고 너비 4m 이상. 너비 4m의 의미는 자동차가 두 대가 교차 통행할 수 있는 폭을 얼마? 4m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대지 면적의 계산 방법 단순해요.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뭐로 본다? 대지 면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양쪽에 대지가 있고 도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의 폭이 4m가 안 된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이 도로의 폭이, 도로가 있고 폭이 4m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건물 어디까지 지을 수 있냐면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4m가 안 되고 양쪽에 대지가 있다. 만약에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소방차가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럼 불나면 다 타 죽어. 큰일 나.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설령 지금 4m가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미리 4m를 어디다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4m가 안 되는 도로, 이 소요너비, 도로 소요너비를 4m라고 부르는데 4m가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4m의 2분의 1은 2m씩을 어떻다 수평 이동을 해서 이 선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건축선이 정해지게 되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동으로 필지 분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자체가 도로 확장할 때 보상금 주고 수용을 해야 될 그럴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시골 같은 데 가서 되게 많이 문제가 돼요. 저 아는 선생님이 저쪽에 양평 쪽에 본인 주장으로는 뭐 연구소, 남들 보기에는 별장, 그리고 내막을 전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카페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행사 때문에 가끔 가서 보면 골 때려요. 한 8시 되면 사람 차가 몇 대씩 와, 그쪽으로. 우리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왜? 언덕이 하얀 집이거든. 카페처럼 보이려. 멀리서 보면 카페처럼 보이니까, 양평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빙 하다가 와서 사람 사는 집이래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집인데, 이분이 땅을 삽니다. 근데 시골에 도로가 4m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대학 교수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30몇 평짜리인가는 아주 작은 필지의 토지를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게 걸리는 거야. 거기는 2m 도로밖에 없다는 거야. 실제 도로는. 근데 건물 지을 때는 4m를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몇 평, 30몇 평짜리 땅에서 또 몇 평을 떼가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야, 씨,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다 있냐. 그래서 제가 건축법입니다. 이렇게 깐죽거렸어요. 그분은 이쪽 전공이 아니니까 모르지. 그리고 건축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도로가 4m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확장하는 걸 대비해서 4m가 안 되면은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즉 4m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얻어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법에 따라서 필지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축법을 만든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얻어다 대지 면적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당연히 포함 안 시켜야 되는 거죠. 옆에 토지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건축법을 만드는 사람은 공간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어떻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2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한쪽에 대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 철도 선로라든가 하천, 경사지 이런 게 존재하는 그런 토지다. 근데 4m가 되지 않는다. 그럼 4m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너비 얼마? 4m를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지의 소유자는 바로 이 건축선하고요, 도로 경계선 사이, 요 부분의 면적은 필지 분할이 돼버립니다. 한 필지 갖고 있다, 두 필지 갖게 되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20회 때 계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요걸 굳이 설명을 드리는 취지는 나중에 건축선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필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뭐 출제될 개연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저 외울 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짜 노대, 가짜 타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요렇게 가실 줄.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거의 바닥 면적 시리즈로 가고요. 요즘에 출제가 좀 더 더디긴 한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용적률,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을 용적률이라고 불렀었고요.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땅이 100평이 있다.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연면적을 얼마? 200평까지만 뽑을 수가 있다.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연면적의 기본 정의는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하 1층, 자 200평, 한 층당 바닥
면적이 200평, 지상 2층 각 200평씩. 자, 그러면 1층도 200평, 2층도 200평이라고 한번 전제를, 지하층도 200평.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600평이 되는 거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하층도 바닥 면적에 원래 산입하는 거예요. 아까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항상 시험에 이슈가 되는 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 이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지하층 면적은 땅 밑으로 파는 거죠. 용적률은 쌓을 적자라고 해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밑으로는요, 얼마를 파고 들어가든 간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성대를 나왔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좀 골때려요. 그 뒤에가 청와대가 있거든요. 성대 뒤에 언덕배기에 군부대 있고 청와대가 있다고요. 그냥 건물을 높게 못 지어요. 고도 제한이 걸려서 군 보안시설에 걸리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못 지어요. 그래서 성대 건물들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지하 4층까지 있어.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거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강의실도 있고 거기에 그냥 식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학생들이 쓰는 공간. 그게 고도 제한 때문에. 그지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규제는 받지 않는 거예요. 워낙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학생들 머릿수는 많고 학교가 작아요. 그 학교가 더럽게 작아요. 더럽게 작아서 보통 서강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교 작은 거, 뭐 고등학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성대는 더 작아요. 더 작아갖고 성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 선배님 저희 캠퍼스는 어디에 있나 이렇게. 건물 몇 동이고 끝나버리니까 캠퍼스는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했던 얘기가 수원에 가면 율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캠퍼스가 있다. 캠퍼스는 수원에 있고 여기는 건물만 있다. 하여튼간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지하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 산정된 연면적이 산입하던,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이 용적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국가 정책입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어떻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래요? 그냥 법이 그래요. 이게 옛날에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 20년쯤 지난 상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그런 건물들은 지하 4층, 5층, 6층까지 주차장을 파요. 왜? 상가 부분을 확보하려면 위로 올라가면 용적률 규제를 받으니까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차 공간은 필요하잖아요. 주차 공간은 필요하니까 지하 4층, 5층, 6층까지 파버린다고. 근데 참고적으로 지하층의 경우에는 2배, 3배가 된대요. 한 층 위로 올리는 것보다. 위로 1층 올릴 때 100만 원 들면은 지하 한 개 층을 파는데 200, 300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상가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매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지하 5층, 6층까지 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범죄. 지하 주차장에 짱 박혀 있다가 뭐 날치기를 한다거나 등등등. 그래서 국가 정책을 바꿉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이마트, 요즘 뭐 다 망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대형 마트들 보면 지상 3층, 4층, 5층에 주차장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적률 규제를 받으면요,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를 못해요. 차라리 임대를 해주는 게 훨씬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건 바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 바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50층, 우리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50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축물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면 30층마다요 하나의 피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30층마다 30층마다 하나의 피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롯데타워 뭐 123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딱 30층마다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짱박혀서 기다릴 공간이 바로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소위 보너스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롯데타워 이런 것들 가더라도요, 30층은 항상 빈 상태로 있습니다. 공실로. 제가 뭐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리죠. 35층에 내가 근무하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어디로 가야 돼?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불 어디 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요. 32층에서 불 났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타 죽잖아. 그럼 60층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30층, 60층, 90층 이런 식의 30층마다 바로 이 피난안전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이게 뭔지 몰라. 엄청 길어. 그냥 대피 공간. 거의 출제 안 됩니다. 길어서 못 내는데 하여튼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너스 공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즉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래서 자, 전통적으로 문제 구성은 연면적 얘기하고요. 특히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 이거 던져주는 질문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 아까 9회 때 했네. 그래서 바로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 이런 것들 건축 면적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용어 파트를 보고 있는데 용어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건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파트가 이 파트. 왜? 이건 몇 번 보시면 다 외울 수 있거든요. 딱 떨어지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에 관한 주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지금 이제 적용 대상 행위라는 주제가 나와야 될 텐데,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물 몇 개 더 보시고 가겠습니다. 적용 대상 물에 관한 주제에서,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설 건축물부터 나와 있나 해서 가설 건축물부터 확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설 건축물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면요. 자, 요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2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게 미쳐버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자, 근데 이 파트도 이제 우리가 꼭 외워서 맞춰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 33 끝이에요. 나머지 절대 보지 마시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33 이렇게 해서 3층 이하 3년 이내 끝. 더 이상 의미도 새기지 마세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뭔 소리냐면 원래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설 건축물은요, 당연히 신고 사안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인데 이건 원칙적으로 신고 사항이야.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특이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사연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33만 기억하시면 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했을 때는 존치기간 3년 이내가 될 것이고 그 층수는 얼마? 3층 이하. 나머지는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한번 체크하면서 이건 딱 보고 버릴 거야. 20회 때 출제가 되고 지금 30회까지 10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게 27회인가 26회 때 구성이 되는데 이게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출제는 기술을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16개인가 17개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로 법에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려주기도 못 외웁니다. 때려주기도 못 외워. 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외울 때 경비용 10제곱미터, 흡연실 5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100 이상에서 경일 흡보 비백 이렇게 대가리 따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걸 갖고 지금 17개인가 18개가 되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자, 요거 물어봤던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특징이 뭐냐면 경일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일흡오 비백 뭐냐면 경비형 가설 건축물은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는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야. 경일흡오 비백에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 얼마?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 얼마? 50제곱미터. 저런 거 있잖아요. 그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역사 같은데 큰 데 가면 야외 흡연실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규모가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어떻다? 신고로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비닐하우스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 100 이상이 될 때 어떻다?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제가 분석을 해놓은 게 자,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 규모 제한이 있는 경우가 경일흡 5B100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모르는 건 다 규모 제한이 없어요. 숫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된 의도는 뭐냐면 숫자 있는 것과 숫자 없는 걸 비교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어쩌고 저쩌고 주거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그걸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 건 뭐라고요? 경일흡오 비백에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 비닐하우스 100 이상이 되면 다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해서 경일흡오 비백에서 비닐하우스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 물론 굳이 해석을 한다면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그 신고 없이도 지 멋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렇게 깊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숫자 있는 것과 숫자 없는 것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일흡오 비백이라는 것은 어떻다?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경일흡오 비백. 그래서 건축법이요 공부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들게 많고 딱딱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한 순환, 두 순환, 세 순환 돌 때마다 외워지는 속도가 점점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되게 간단해요. 이건 딱 외운 대로 그대로 공식처럼 출제가 되니까 다만 처음 공부하실 때는 건축법이 이게 더럽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일흡오법의 33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설 건축물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에 관한 내용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나왔었고 27회 때 나왔던 주제 이게 작년 시험 30회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러던 뭐 짜증나 해서 공작물 중에서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가운데서 축조 신고. 자, 우리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작물의 정의 듣고 버리시는 겁니다.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을 가리켜서 공작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공을 가해죠. 그냥 건물이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도 넓은 범주에서 공작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제외한 공작물 가운데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예시합니다. 그래서 2, 4, 6, 8, 30이라고 해서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을 축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2m 보다 작은 2m 이하의 담장을 설치할 때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죠. 요 원래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하여튼 그 사는 동네에다가 담장이 3m인가 4m짜리를 지었대. 뭐 누가 자꾸 와서 쳐다보나 보지. 어쨌든 간에 담장 3m인가 4m를 설치했던 그런 사건.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게 이제 멕시코하고의 경계에다가 무슨 출입을 못하게 담장 설치한다. 이걸 갖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너나 담장 깎으세요 라고 했던 거. 근데 공법사장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뭔 생각이냐면 어머
오바마가 2m를 넘는 옹벽 담장을 설치했어. 그럼 이건 뭐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업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2m를 넘는 옹벽 담장 27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 되겠고요.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4m 있고요. 그러면 6m를 넘는 굴뚝, 각종 탑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m를 넘는 고가 수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바닥 면적, 자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냈어요. 광고탑, 광고판을 가지고 숫자를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우는 방법 2m를 넘는 옹벽 담장을 일단 스타트 끊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그냥 한두 번 보면 금방 외우게 돼요. 그래서 광고는 얼마? 4m. 광고 들어가면 얼마? 4m라고 하는 거. 사광 이렇게 가는 거죠. 5광 아니고 4광. 그래서 4m. 광고탑, 광고판, 광고 얘기 나오면 어떻다? 4m라고 하는 거. 자,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의 탑 시리즈 얼마? 탑은 얼마? 6m. 사광에는 모두 포함된다. 광고탑도 포함이 된다. 걔를 제외한 각종 탑 시리즈는 얼마? 굴뚝 같은 건 얼마? 6m라고 해서 사광 6탑 이렇게 가나요? 이걸 하나를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시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 가지고 사광 6탑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8m를 넘는 고가 수조라고 해서 8고 가볼까요? 그럼 이제 이거 거의 다 외우시는 거예요. 사광 6탑에 8고까지. 일단 세 가지는 세팅을 하는 거야. 사광 6탑에 8고, 사광 6탑에 8고까지. 사광 6탑에 8고 하면 지금 남는 게 몇 개가 안 돼요. 그것만 살을 붙이는 거야. 근데 보통 공부하실 때 사광 6탑에 8고에 나머지까지 줄줄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쉽게 사광 6탑 8고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시리즈. 자,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해서 얘가 과거에 한시대 풍미했던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얘들은 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 특이하게 주차장만 얼마? 8m 이하 그리고 외벽이 없는 것. 요걸 가지고 하나 과거에 구성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문제에서는 2m 넘는 담장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았었고요. 30회 때 문제에서는 바로 사광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광 6탑 8고라고 하면 한 반쯤 카바가 돼요. 이게 완벽하게 다 소화하려고 하시면 양이 늘어서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사광 6탑 8고라고 하는 거. 사광 6탑 8고. 자, 하여튼 뭐 30회 때 나와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 그러니까 이게 27회 때 나왔을 때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 힘들어도 사광 6탑 8고. 그래서 요렇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계 주차장 8m를 넘는 이라고 하는 특이한 거. 그다음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호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2m를 넘는 옹벽 담장, 그다음에 사광 6탑 8고라고 해서 거의 다 커버가 되고요. 기계식 주차장 8m를 넣자 이하, 8m 이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에서 사광 6탑 8고라고 하는 거. 사광 6탑 8고라고 하는 거. 사광 6탑 8고에서 광고, 탑을 포함해서 광고 들어가면 어떻다? 요건 4m. 6m짜리는 각종 탑 시리즈 이렇게 가는 거죠. 높이 솟아있는 굴뚝이라든가 각종 탑 시리즈. 그 다음에 아까 고가 수조는 8m를 넘는 고가 수조라고 하는 거. 이게 고가 수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광 6탑 8고 이렇게 끊어가시는 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대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벌써 18년, 19년 시험 나온 지 됐어요. 그 사이 안 나왔어요. 개념만 하나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내게 되면 거의 죽으라는 내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필지 일대제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지번이 있는 하나의 토지는 바로 하나의 대지로 보고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얘기는 건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이게 기본 법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토지를 합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의 대지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걸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원래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6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외워지지도 않고 시험에 나온 적도 거의 없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준비하면, 자, 지금 6개 중에서 제가 여러분 자료나 얘기 화면에다 2개만 예시를 해놨어요. 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보지 마세요. 내용 봐봤자 외울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너무 길어서. 자, 뭔지 모르지만 일정한 경우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 이건 합필을 안 하고도 거기다 걸쳐서 주된 건물 하나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올해 이제 31회 시험 부분 준비할 때는 제가 제외 시리즈를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문제도 분석을 쭉 하다 보면 와우, 이놈들은 출제위원들은 제외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걸 답을 뽑습니다.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 지금 교재 작업 거의 다 저도 끝나가는데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얘들은 제외, 이거에 환장을 해. 출제 오류 시비를 없애려면 뭐뭐 제외하면 걔를 끌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치고 여기 제외 나와 있죠? 제외 나와 있죠? 앞에 뭐가 다른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지 마시고 다른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2개 이상의 필지를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른 경우 어떻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텍스트를 일부러 제가 안 읽어드립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 즉 합필을 하지 않고도 주된 건물 하나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지문 중에서 이 다른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외우시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쭉 하니 6개를 나열을 하면서 2개 항목에서 다른 경우 제외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결론을 외워버리는 거야.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한 뭐라고요? 다른 경우. 다시 갑시다. 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럽게 많다고 6개라고 써봤자 외우지도 못하니까 쓰지도 않아요. 출제 비중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다른 경우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경우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봐봐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게 6개가 있다고, 법에. 그러면 출제할 때 어떻게 내겠어요? 다음 중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라고 만약 문제를 내다 하십시다. 그러면 5개를, 4개를 거짓말 해야 돼. 미쳐버려.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구타는 죽겠는 거야. 그럼 출제위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중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낸다고요. 또는 박스를 쳐갖고 다음 중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또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렇게 간다고.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6개나 되고 내용도 복잡하고 등등 해서 외울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야매로 가시는 거야. 어떻게?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 뭐라고요? 다른 경우. 법에서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예시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 이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도 주된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다?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을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대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왠지 아세요? 두 사람,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건축협정 다 잊어버리셔야 돼.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건축협정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건축협정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건물 지었다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국가적 자산인 건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사람 개인 간의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예 발생치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자,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이건 이제 민법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엔 저당권이 둘 다 갑이 소유하고 있어. 근데 한쪽엔 을명의 저당권이 있고, 한쪽은 저당권이 없어. 그게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다른 케이스거든요.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유자가 바뀌어서 또 둘이 싸우다 보면 멀쩡한 건물, 철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 어떻다? 소유자가 다르든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다르든 이런 경우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지 모르지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또 건물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긴 얘기가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요? 다른 경우. 나중에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다 보면 2차 과목 중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의할 수 없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법에서 동시에 나와, 둘 다 확률이 낮아. 얘는 20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주제이고, 공간정보법은 16년 동안 두 번 나왔던 주제인데, 그냥 단순화시키는 거야. 다르면 어떻다? 합의할 수 없고, 다르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이건 출제 빈도가 대단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등등 하더라도 다른 경우 어떻다? 두 개 이상의 필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어떤 경우? 다른 경우.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절대 텍스트를 읽으면 안 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읽어버리시면 얘기에 취해서 닭살납니다. 공포. 모르는 얘기가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험이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면 100% 다른 경우를 갖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문제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건축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식을 갖고 쇼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저처럼 뭐 거의 20년 가까이 약을 팔아도 이게 법을 볼 때마다 깜빡깜빡 하거든요. 제가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헷갈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점수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죽기밖에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씨, 공부하다 뒤졌다는 새끼 한 놈도 못 봤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취지인데, 난 몇 명 봤어요. 공부하다 죽은 애들. 뭐, 뛰어내려서 죽고 공부하다가. 봤어. 살아야 돼. 그 방법이 뭐라고요? 단순한 구조로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자, 얘기 정리하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 뭐라고요? 다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없다. 요 정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끊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층 이하 3년 이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숫자 있었던 것은 경일 흡보 비백에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 비닐하우스 100 이상 일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나머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규모대는 모델하우스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14개가 있으니까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 있는 것만 경일 흡보 비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작년에 그리고 27회인가 나왔던 주제 바로 신고 대상 공작물 해서 2m를 넘는 옹벽 탐장 외웠었고요. 사광이 있었죠. 그 다음에 6탑이 있었죠. 그 다음에 8고라고 해서 사광 6탑 8고, 광고탑 광고판은 4m
600m를 넘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각종 굴뚝탑은 6m를 넘는 8m를 넘는 고가수죠. 그리고 따로 공부했던 게 바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소 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을 만들 때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공식만 떠다니는 수가 있어. 그래서 통계적으로 무난히 뽑는 것이 사광 6탑, 8고 해서 올해 30회 문제에서는 바로 사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물 중에서 지금 마지막 주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 절대 텍스트 보지 마시고 저도 다 못 외워요. 안 나오니까 바로 다른 경우도 다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봐서 잠시 끊었다가 적용 대상 행위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